자, 계약 강론 605페이지 매매하고 임대차 교환은 뭐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개를 보면 되는데요. 매매 일단 매매계약의 뜻이 나올 것이고요. 매매계약의 성질 어떤 계약 유형인가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매매예약이라는 놈 하고요. 계약금이라는 놈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개개의 계약의 효력은 별건 아니고요. 그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효력이란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매도인의 의무 중에서 담보 책임이라는 놈이 하나 나와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계약법 10문제 중에서 우리가 8문제만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두 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4번 찍으면 돼요. 환매가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요 매매 중에서 일단 잡고요. 계약 성립권한테 요 계약금과 환매 개념만 잡을 거예요. 저 계약금이나 환매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계약이 뭘까? 뭐 매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요. 매매계약이란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이 뭐냐? 계약의 뜻을 물어보게 되면 항상 양당사자를 두고요. 이 두 사람이 각각 뭐를 약속하는지를 생각하세요. 자,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뭐를 약속을 할까?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사람을 매도인,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때 당사자 간의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고요. 계약이 성립하면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이행이 끝나게 되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요. 구두로 체결해도 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도 되고 계약서 자필로 써도 되고 워드초도 되고 표준계약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분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쳐서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한다. 누가 여러분한테 민법 공부한다고 매매계약이 뭔지를 딱 물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물어본 사람이 멘붕 상태에 빠져요. 물어본 사람이 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폼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유가 요렇게 해야 이 재산권은 첫째로 장래재산권도 돼요. 우리 자동차 매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생산도 안 된 거 가서 계약하죠? 장래재산권도 돼요. 타인 거도 돼요. 약속만 하는 거니까. 꼭 매도인 소유일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장래재산권 된다. 타인 권리여도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타인 물건이나 타인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갑은 약속한 날짜에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채워줬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금전이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매매계약의 의의가 되고 성질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의 성립은 아까 우리가 계약 성립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당사자 일치, 의사표시 일치. 그럼 계약은 성립해요. 이때 이제 계약 성립권에서 매매 예약의 문제가 하나 생기고 계약금의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돼요. 계약금. 계약금은 우리 다 알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할 때요.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주는 경우.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매매예요. 이런 매매 형태가 많아요. 계약금을 주는 부동산 매매 이런 게 많아요. 네. 계약금 안 주는 마트 같은 데서 물건 사는 이런 걸 현실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중에서 계약금을 안 주는 게 훨씬 많고 오히려 계약금을 주는 건 덩치 큰 거 매매할 때 부동산 따위 매매 이럴 때나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두 번째로 그럼 주려고 할 때 계약금의 뜻이 뭐냐? 간단하게 하면 돼.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물도 계약금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갑과 을이 1억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요구를 해요. 보통 그렇죠. 한 10% 계약금 요구하잖아요. 근데 을이 1,000만 원을 안 가져왔어. 고민하다가 자기가 타고 온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약금으로 줬어요. 자, 을이 이걸 받았어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았어. 자, 이때 이거 계약금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계약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유가물이다. 계약금을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가물이에요. 두 번째로 을은 나중에 갑에게 이행을 할 때 얼마를 줘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얼마 줘야 돼요? 이 경우에? 9천만 원만 주면 갑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뭔 개 같은 짓이냐 그러겠죠. 1억 줘야 되죠. 1억 주고 계약금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 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돌려줘야 한다 그랬어요. 계약금. 자, 만약에 얘가 1천을 계약금을 금전으로 줬어요. 을 나중에 얼마 줘야 돼요? 갑한테? 역시 1억 줘야 되죠. 그리고 1,000만 원은 돌려 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약금을 금전으로 줬던 유가물로 줬던 이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계약금을 유가물이 아닌 금전으로 줬을 때는 보통은 나중에 을이 갑에게 얼마를 주고 9천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줬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대체를 하죠. 그 관행이에요. 그건 관행. 그런 관행이 있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계약금이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이걸 머리에 쐐기를 꽉 박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주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계약금을 주려면 계약금을 주는 약정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따로 해야 돼요. 그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예컨대 이렇게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밑에 대금 지급 방법 해가지고 1, 계약금은 1천을 지급한다. 요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뭐다?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계약금 계약을 요물 계약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계약으로? 요물 계약으로. 그럼 요물 계약이 뭐였어요?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줘야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주겠다 약속만 했다. 이건 계약금 계약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금 달라 소리 못해요. 못해요? 아시겠죠? 약속만 했어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각과 을이 1억 매매를 하고요. 계약금을 달라는데 얘가 못 줬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계약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 날짜가 됐어요.
갑은 당연히 계약금 달라 그러겠죠. 을이 안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을을 이기게 했습니다. 왜?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계약금을 준 적은 없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을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을이 이겼어요. 법원에서. 납득이 잘 안 되죠? 납득하세요. 지금.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납득하시면 돼. 그래서 이 계약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민법상 계약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계약금이 갖고 있는 기능을 완전히 쌩 무시하고 사람들이 계약금 약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법상 계약금 계약은 뭐다? 유물계약이다. 예?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머릿속에 또 꽉 박으셔야 될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로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 그러면 자,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고요. 두 번째로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 성질이 있어요.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은 체결된 거다. 설령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계약은 체결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게 증약금이에요. 두 번째로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인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약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 있죠. 그게 위약금 특약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위약금 특약. 그렇게 특약을 했을 때에만 위약금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특약이 없다면 설령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주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미리 약속을 해.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해놨을 때는 안 돌려주고 그걸 뭐에 충당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충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이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위약금의 성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도. 아시겠죠?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할 때 특약상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안 넣고 그냥 마구잡이로 안 돌려주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간에 끼어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고 클레임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질. 없으면 위약금의 성질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해약금의 성질을 보면 해약금. 자,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받았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체결된 거예요? 매매는 일단 체결된 거고 계약금 계약도 따로 체결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면 우리 민법은 양 당사자에게 묻지마 해제권을 하나씩 줘요. 뭘 준다고요? 묻지마는 제가 붙인 거고요. 해제권을 하나씩 줘요.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당사자에게 뭐가 하나씩 생겼다. 해제권이 하나씩 생겼다. 이게 해약금의 기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당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같은 거 이런 게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럼 이거 해제하면 돼요. 다만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요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565조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언제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어떤 개념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각과 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행 착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어떤 게 이행 착수인지가 문제가 돼요.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또 쪼르륵 쌓여 있어요. 이건 이행 착수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걸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하나 문제가 되고요. 이행 착수. 그 다음에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준 사람, 교부자, 계약금을 준 사람, 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돼요. 준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계약금 포기. 계약금을 준 사람이 그냥 나 계약 해지하려고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포기. 반면에 받은 사람이 해지해야 돼요. 얘는 왜 포기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1억 매매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줬는데 반값으로 떨어졌어. 땅값이. 그럼 이거 9천 더 주고 사고 싶을까요? 차라리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낫죠. 그럼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1억 매매했는데 며칠 있다가 2억으로 뛰었어.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해지하고 싶죠. 근데 목적물 가격이 뛰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냐? 못해요. 그때 이 해제권 행사하면 돼요. 어떻게? 100을 주고. 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2천만 원 돌려주고 2억에 팔아먹는 게 낫죠. 그게 나아요. 그럼 8천 이득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면 되고요.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하면 돼요. 이때 조심하실 것은 100을 상환하겠다라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100 돌려줄게 해제한다. 이 말 갖고는 안 돼. 통장으로 100을 쏘든 100을 가져갖고 그한테 던져주든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 이렇게 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됐지요? 이런 것들을 계약금 해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와 결부시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도인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고요.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 넘겨주면 되고 동산은 인도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게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누가 갖느냐. 과실. 요게 하나 문제가 생겨요. 과실. 예컨대 각과 을이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1월 10일 날 했어요. 2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 그런데 요 아파트에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1월 30일 날 월세가 80만 원이 나와. 이게 과실이에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이거 누가 수취할까 이 문제가 생기죠. 매도인이 수취하느냐 매수인이 수취하느냐. 보통은 누가 수취해요.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를 했고요. 2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1월 말에 월세가 나왔어. 이거 누가 받아요? 보통 갑이 받죠? 민법도 그렇게 해놨어요. 목적물, 요 아파트를 등기가 아니라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해라.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해라. 이렇게 했어요. 목적물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나눴어요. 인도라는 건 뭐예요? 열쇠 넘겨받은 거, 점유를 넘겨받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요거 미리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대법원 미리 생각하세요. 이거는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야. 매수인이. 그럴 수 있죠. 목적물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돈을 다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한다. 판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도는 매수인이 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요거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누가 수취할까요? 네?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지금 목적물 인도 전에는 원래 매도인인데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목적물 인도받았을 때는 매수인이지만 아직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누가 수취해야 돼요? 매돈이어야 되죠. 아니 그냥 매수인이에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인도를 받으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규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 받았을 때는 그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러니까 얘는 대금 지급 전에 물건을 넘겨받으면 뭐만 돌려주면 돼?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거예요? 매수인. 이건 매수인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목적물 인도 후라면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대금 지급했다나 했든 매수인이 수취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예외의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권리면 매수인의 권리면서 요거를 과실 수취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수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는 재산권 이전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대금 지급 장소라든가 대금 지급 기한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 다 약정을 하죠. 안 했을 때 민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을 쭉 해놨어요. 이제 그걸 나중에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고요. 가끔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다음 중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요 조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조문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게 이건데요. 이건 안 본다 그랬어요. 괜히 봤다가 유체 이태를 경험하고요. 쑥마늘을 찾게 됩니다. 양도 많고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거기 노력 드릴 필요 없어요. 환매를 보시면 돼요. 환매. 환매는 뭘까요? 단어적 의미가 물건 되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상 환매는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매도인이.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그게 있어야 되죠. 그걸 환매권이라고 불러요.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환매권. 근데 이 환매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아니에요. 환매 특약을 해야 돼요. 이 환매 특약을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환매의 뜻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합쳐서 요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 그랬어요. 그럼 환매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통해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부한 경우 그 환매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목적물을 되사오는 것 이게 뭐다? 요게 민법상 환매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죠. 두 번째로 환매 목적물 아무 제한 없어요. 환매 목적물 아무 제한 없고요. 세 번째로 환매 대금 당사자들이 정해요. 안 정하면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환매 기간 이게 중요해요. 천년 만년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건 안 되겠죠. 예? 환매 기간이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말해요. 법이 정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한다.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환매 기간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한다.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왜 하필이면 5년이고 3년인가요?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건 제가 만든 기간이 아니야.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3년 넘지 못하는데 만약에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기간이 돼요.
우리 아까 형성권을 몇 개 봤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 몇 년이었어요? 10년. 그리고 이때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줬죠. 근데 환매권도 형성권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법에서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최고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환매권자를 상대로 환매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잖아요. 시험 지문에서 보게 되면 구별을 못해요. 그럴듯해져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환매 기간을 박으셔야 돼요. 됐죠?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정한 환매 기간 연장하면 뒤집니다. 연장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뭐 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 답으로 나왔어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환매에서는 환매의 개념과 환매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환매를 해서 물건을 되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많이 못 보셨죠? 이런 거.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걸 나중에 매도담보의 수단으로 써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변칙적으로 매도담보라는 변칙적 담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민법상 뭐라 한다? 환매. 됐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주실 게 이 정도 내용들이 됩니다. 다음에는 매매 예약하고 구체적인 권리물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매매는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교환이라 그랬어요. 교환은 양이 너무 적어서 단독 문제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 이게 교환이에요. 가분을에게 토지를 넘겨주기로, 을은 갑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약속. 이게 뭐다? 교환.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교환 계약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넘겨주고자 했던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여기에 문제가 돼요. 토지 넘겨주고 아파트 넘길 때 이게 가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토지를 넘겨주고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토지는 7억이고 아파트는 5억이야. 차액이 2억이죠. 2억짜리 다른 재산권을 넘겨줘도 되고 2억짜리 2억으로 돈으로 줘도 돼요. 근데 그 차액을 2억의 돈을 줬다 해서 교환이 매매로 바뀌지는 않겠죠. 여전히 교환이에요. 두 번째로 그 차액을 다른 재산권이 아니라 돈으로 줬을 때 이걸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보충금이라고. 그리고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규정이 되어 있는 매매 대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금의 개념 정도를 교환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임대차 보면 돼요. 임대차가 조금 더 중요하죠. 임대차에서는 독특한 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요. 부동산 임차권 강화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만 생각하시면 이게 왜 나올까?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자, 임대차는요. 매매하고는 다르게 매매는 어때요? 계약을 하고 1회 2행으로 끝나죠. 물건 넘겨주고 돈 받고 끝. 그런데 임대차는 어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이 돼요. 그렇죠?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임대차라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이 있고 두 번째로 남의 물건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익물권처럼 존속기간의 문제하고요. 갱신의 문제가 생겨요.
계속적 계약이고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존속기간과 갱신의 문제가 임대차에서는 생기게 됩니다. 요거 조문 잘 꿰셔야 돼요. 네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매매하고 비슷해요.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예요. 근데 매매와는 다르게 임대차에서는 여기에서 단독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단독 문제가. 임대차는 문제 유형이 한 두 가지 유형. 하나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임대차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개별적인 곳에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 개별적인 곳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특히 여기에서 임대인은 의무를, 그 중에서도 수선 의무를, 임차인은 권리를, 그 중에서도 임차권, 이건 잘 안 나와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잘 나와요. 사례 형태로도 나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네, 거기서 봤죠. 그렇죠? 어디서 보긴 봤어. 거기서 봤어. 전세권에서 봤어요. 전세권에 있었죠? 에이, 괜찮아. 자꾸 물어보지 말아야지. 좌절하실라. 에이. 전세권에서 봤어요. 임대차에도 나와요. 부속물 청구권이. 이게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지상권에서 봤어요. 거기에 있는 게 또 나와요. 네 가지 권리 중에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요게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임차인의 부속물 요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지상물 요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요걸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사례 형태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좀 많이 까다로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큼 복잡하거나 까다롭진 않지만 그래도 임대차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보통 계약은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어려워져요. 아는 게 나왔어. 보증금 권리금. 그렇죠? 반갑지요? 보증금이 문제가 또 간혹 나와요. 권리금은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게 기간 만료로 끝나고 재계약 안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계약 총론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게 뭐가 있어서 해제. 근데 지금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아까 계속적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킨 걸 뭐라 그랬어요? 해지. 여기 나와요. 해지. 그래서 해지에 의한 임대차 종료. 그 해지 사유를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가. 네?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대차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두 문제 나오니까 크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임대차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걸 잘 정리를 하셔야 민사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차이를 주목할 수 있게 돼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와 이렇게 다른 점이 있구나. 이렇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까지 겹쳐서 무지하게 헷갈리게 됩니다. 잘못하다가. 잘 하셔야 돼요. 개념을. 먼저 임대차의 뜻이 뭘까? 아까 매매의 뜻하고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양당사자가 등장하고 한쪽이 뭘 약속할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속해요. 쉽게 말하면 물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을 해요. 그럼 상대방은 그래? 그럼 나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뭘 지급하겠다? 사용료. 이걸 차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이 또 민법 공부한다고 임대차가 뭐냐고 물어볼 때 물건 빌려 쓰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물어본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멘붕 상태가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럴 때 목적물 사용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하나 머릿속에 각인시키실 거 임차인이 갖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이고 이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임차권은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해서 용익적 채권이라고도 불러요. 용익 물권이 아니라 용익적 채권. 그런데 채권의 특징이 뭐였어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즉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임차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다? 대항력이 없다. 아주 좋은 권리이긴 해도 대항력.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임차권의 운명이라 그랬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렇죠? 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액수를 좀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소유자가 바뀌어갖고 나가라. 좋다, 나가겠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못한단 말이에요. 보증금 돌려달라는 것도 채권이니까. 그럼 옛날 임대인께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팔아먹고 도망갔어, 이 자식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잃고 낳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임차권에서는. 그렇죠?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세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항력 부여.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민법상으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거고요. 그게 어려워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별도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특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대항력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 목적물. 이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우리 공원에 가서 자전거 빌리는 것도 임대차고요. 스키장 가서 장비 렌탈하는 것도 임대차고요. 제주도 가서 자동차 렌탈하는 것도 뭐예요? 다 임대차예요. 동산이죠. 건물이나 땅을 빌리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사용요즘은 다 임대차. 아,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는구나. 다만 농지는 빼야 돼요. 왜? 농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농지법에서 별도로 농지 임대차를 규정을 해놨어요. 아, 농지는 빼면 되는구나. 농지 빼고 동산, 부동산. 두 번째로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왜? 나중에 임차인은 목적물 자체를 돌려줘야 돼. 근데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렸어. 나중에 그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비물을 빌려 쓰는 건 소비대차라 그래요. 임대차는 비소비물을 목적물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목적물이 꼭 임대인 소유여야 되는가? 아니어도 돼요. 남의 물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그랬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따위 받을 필요 없이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하, 임대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목적물에서 기억하시게 세 가지. 차임. 반대 당사자가 주는 거죠. 이거 꼭 금전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유가물도 돼요. 차임에는 제한이 없어요.
매매에서는 대금은 꼭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금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임대차에서의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개념 잡았어요. 존속기간 갱신이 있어요. 자, 먼저 존속기간. 자, 민법상 존속기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그렇죠? 자, 일단 민법상 임대차에는 이거 없어요. 최단기간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간이라는 건 취지가 뭐였었죠?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지상권에서 봤죠? 30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15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이게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을 만드는 이유는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건데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최단기간이 없어요. 요것도 약점이죠.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대항력 없다는 게 약점이고요. 또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게 두 번째 약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뭘 규정하고 있다?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최장 있었어요. 과거에 20년 넘지 못한다. 근데 요거 위헌 결정 받았어요. 이것도 없어요. 최단기 제한도 없고 최장기 제한도 없다. 그게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상태예요. 그럼 당사자들의 기간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1일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50년 괜찮아요. 영구 무한으로 정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는 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죠.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딱딱 정해줬어요. 전세권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임대차에는 어떻게 해놨을까? 아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계약 해지를 통고했을 때 그럼 해지는 언제 되느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가 된다. 우리 전세권에서도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랬었죠. 여기도 비슷하게 해놨어. 근데 여기는 기간이 3개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냐 동산 임대차냐로 일단 나누고 부동산 임대차를 또다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냐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냐로 나눠서 요 경우에는 6월 경과 뒤에 요 경우에는 1월 경과 뒤에 요 경우에는 5일 경과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놨고요. 요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요 기간을. 깜빡 잘못해서 해지 기간이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해지 기간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지 통고했을 때 언제 해지 효력이 생기는가 요걸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 기간을 6월, 1월, 5일로 정해놨어요. 일단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관련 이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외우실 수 있겠죠? 기술적인 조문들이기 때문에 무슨 정밀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가 남아요? 갱신. 갱신은 조금 양이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